오늘 토요 랭킹쇼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후 3시죠. 더불어민주당 1차 순회 경선이 충북 청주에서 열립니다.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 세 사람이 정견 발표를 하게 되겠고요. 오후 5시쯤에 이 충청권 투표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유의미한 득표율이 쏠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성춘 부의장, 이 지난 전당대회 때 이 당대표 경선 득표율을 살펴보면 89%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얼마 정도로 좀 예상하십니까? 제가 숫자를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근데 작년 전당대회를 떠올려 보면 사실상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전 지사의 거의 1대1 대결이었잖아요. 근데 물론 김두관 후보도 좋은 분이셨지만 이번에 나온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도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득표력이 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작년만큼은 그렇게 압도적인 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 만한 수치는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군수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의 득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 또 그래서 그분들의 목소리가 얼마나 더 전달되느냐가 이번 경선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이 세 사람의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80분간 별다른 공방은 없었는데요. 눈에 띄는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에게 자기 토론 시간을 양보하면서 훈훈한 모습을 좀 연출한 건데요. 그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재정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은 우리 조세 체계. 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아까 정리 먼저 잠깐 하시죠.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 영상에선 니트 패션을 좀 선보이면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또 보인 적이 있었죠.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토론 시간을 또 양보하면서 이번 선거 전략은 좀 아무래도 무리하지 않겠다, 뭐 겸손이라든지 좀 배려 이런 걸 좀 강조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그 의미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이런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마 김경수, 김두관 후보는 아마 한 자릿수 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사실상 뭐 결과는 이미 정해졌고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는 이미지 세탁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을 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드럼통이라는 어떤 잔인한 어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왜 드럼통이 나왔느냐? 결국은 이재명 후보 부분에 가면은 무조건 의문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탄핵이 기각이 되면 4.3 그리고 5.18 광주보다 더한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다. 비상계엄이 성공하면 코리안 킬링필드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한 잔인한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미지 좀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 경선에서 다양한 좀 옷도 바꾸어 입고 또 그리고 저런 어떤 학예 발표회 같은 장면도 지금 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부자 몸조심을 통해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이런 것들이 본선에 가서 결국은 이제 50대 50 좌파 우파이든 격렬한 어떤 대결로 갔을 때도 과연 할 수 있을지 그때는 이재명 후보의 다시 한번 새로운 어떤 본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미지 세탁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조기현 부위원장님 반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홍 의원님 말씀은 국민의힘이나 일각에서 만든 이미지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지난 3년간 계속 악마화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이 국민의힘이나 이 측에서 만들어 놓고 그게 이재명 후보의 이미지인 것처럼 지금 규정한 거고요. 실제 이재명 후보가 추진력 있고 뭐 일처리에 있어 그런 뭐 강력한 지도자 이미지는 갖고 있지만 인간적으로 원래 좀 배려심 있고 섬세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돋보이게 하는 전략은 당연히 쓰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뭐 지금 경선구도 본선에 이르기까지 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여러 가지 편안함, 안정감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새 후보의 복장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김경수 후보는 저렇게 민주당 배지를 지금 가운데 달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는 또 평상시에 좀 달았던 태극빛 배지를,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좀 뭔가 공교롭게도 이
복장과 관련해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종근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는 사실 정치적 행위입니다. 예. 배지 하나도 의미를 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부터 한번 보죠. 태극기 배지 갑자기 등장한 거 아닙니다. 꽤 오래전부터 등장을 했어요. 예. 작년 7월 달에는 태극기 배지가 조금 거꾸로 달려서 뭐 구설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재명 대표 시절에 배지 태극기 배지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칼럼에도 등장을 하고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상징성, 역사적 상징성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이지 특정 이념에 매몰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또 왜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태극기가 상당히 뭐 이렇게 어떤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차용됐었는데 뭐 이재명 후보와 태극기를 닮으로써 상당히 그런 부분이 희석되는 어떤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자, 김경수 후보의 민주당 배지는 뭐겠습니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이 시작이 된 게 2014년인데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이제 탈락을 하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에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의원이 막 떨어져 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걸 만들 때 새롭게 창립이 됐을 때 사실 주역 중에 하나가 지금 김경수 후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독일에도 갔다 오고 또 영어의 몸도 됐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적자다라는 거 적자다. 그러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김동연 김동연 후보는 사실 이 당에 뿌리는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굳이 민주당 사람이다라는 걸 내세우기보다는 행정가로서 굉장히 능력 있다. 무엇인가를 내세우기보다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능력을 받아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렇게 구속되지 않고 어떤 부분에 구속되지 않고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상상할 수 있게 아예 배지를 달지 않은 게 아닌가. 세 사람 다 포지셔닝, 나를 어디에 포지셔닝하는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패션에 담긴 메시지까지 저희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요,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했던 사이기도 하잖아요. 어제 토론회에서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함께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동시에 정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선거법 개정도 함께 합의를 보셨습니다. 네. 그 이후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대표로서 두 번 연임하시면서도 그렇고 이와 같은 노력이 저는 보이지 않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셨는지. 우선은 제가 대통령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선거법 개정은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여당의 반대가 상당히 심했죠. 단 한 발짝도 못 나간 것은 우리 김동연 후보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당장의 개헌의 문제는 저는 하고 싶었죠. 그런데 지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개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하면서 개헌을 합의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사실 어제 토론회에서 큰 대립각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중 하나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 지적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못 돼서 개헌을 추진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양쪽 다 할 말이 있죠. 김동연 후보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후보를 당대표를 두 번이나 연임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 기간 동안 그리고 다수당 아니었습니까? 다수당으로서 계속해서 좀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좀 더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되지 못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윤석열 정부 내내 여야의 협치라는 게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이걸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로 정치란 게 사라지고 그 안에서는 협의란 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개헌에 대해서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이 개헌안도 발의해봤었고 그리고 작년에도 국회의장실에서 개헌을 뭔가 하자면서 국회의장이 개헌특위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예. 국민의힘은 위원조차 추천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갑자기 국민의힘 측에서 개헌이다, 이 체제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 이재명 후보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영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연 후보가 그럼에도 왜 지적을 하냐? 네. 혹시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면은 지금 개헌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한 번 더. 그렇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입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역할을 김동연 후보가 전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개헌과 관련해서도 뭐 다소 입장차가 있었다면 이 용산 대통령실과 관련해서도 이 이재명 후보 그리고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지금 당장 또 어디 딴 데로 가기가 마땅치가 않아서 그렇다고 그 국민 혈세에 들여서 또 미리 준비할 수도 없고 집에서 할 수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보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용산을 쓰면서 또 그렇다고 지금 세종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다음 단계로는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집권 초기부터 세종에도 집무실을 반드시 두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가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 행정의 비효율이 엄청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수석들 위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 거죠. 저는 대통령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대통령이 세종에 근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세종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이 있고 국무회의실이 있습니다. 제가 경제부총리 때 그 국무회의실에서 아주 많은 국무회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후보는 일단 용산 대통령실로 갔다가 신속하게 보수해서 청와대로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고요. 김경수, 김동연 후보는 집권 초기부터 세종 2집무실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좀 입장이 갈렸는데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이렇게 되면 좀 충청 표심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도 이 발언이 있은 다음에 충청도에 또는 지역 언론들을 찾아봤습니다. 뭐 CJB 청주방송부터 해서 지역 언론을 찾아봤는데 실제로 세종시에 부동산이 들썩들썩한데요. 2020년까지 사실 오르대로 올랐다가 좀 실망해서 내려갔다가 2020년 총선 때 다시 또 행정수도와 관련된 언급이 뭐 그때 총선 때 나왔다가 이제 약간 좀 죽어들었는데 새 후보, 민주당의 새 후보가 행정수도를 공통적으로 모두 다 지금 목소리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좀 부풀어 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결을 달리했습니다. 다른 두 후보는 무조건 세종시의 집무실에 가겠다라는 건 행정수도로 바로 이전하려면 많은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개헌도 해야 되고 특별법도 만들어야 되고. 근데 일단 대통령이 집무실을 뭐 세종으로 가겠다고 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어쨌든 굉장히 진전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일단 청와대로 보수한 다음에 청와대로 이 발언 때문에 약간 또 이 그 충청도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달라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세종시와 또는 행정수도 이전이 굉장히 핫하게 충청도에서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 밖에도 감세, 증세 이 부분에서도 좀 논쟁이 있었는데요. 사실 주목해야 될 건 2등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봤을 때 김경수 후보는 조금 더 이재명 후보에 좀 협력하는 모습, 그리고 김동연 후보는 비명계 주자로서 대립각을 좀 세우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김경수 후보가 착한 2등 전략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나쁜 2등 전략도 있나요?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모두가 이기는 경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TV토론은 정책과 비전을 서로가 내놓고 함께 토론하는 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에서 착한 2등은 없습니다. 선거에서 착한 2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홍 전 의원님. 네. 그런데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사실 이재명 대표랑 대립하는 모습 최대한 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수 후보가 사실 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수 후보가 이제 유럽에서 일정을 빨리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굉장히 이재명 후보와 좀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사과하라 뭐 또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각을 세웠는데 그러게요. 강성지청의 개딸 같은 강성지청이 공격 집중 받았는지 최근에는 그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비판이 싹 사라지면서 같이 동조를 하면서 좀 착한 2등 전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착한 2등 전략으로 가기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김경수 후보는 아직까지 젊기 때문에 어떤 좌파 진보의 어떤 그런 어떤 가치를 세우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 어제도 보면은 이 정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두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오히려 김동연 후보가 진보의 가치를 강조를 하고 중도 보수에 대해서 김경수 후보는 동조하는 그런 어떤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장기적으로 과연 김경수 후보가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는 것과 지금의 행보가 맞느냐, 즉
결국은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의 모든 어떤 당원 당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보수적 가치보다는 진보적 가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과연 그런 어떤 진보의 적자라고 했던 김경수 후보의 어떤 본인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떤 그런 면에서는 장기적으로 정치인 김경수의 지금 행보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